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72살 박모 씨. 이분의 통장 잔고는 딱 4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10년이 지나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 한두 가지,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데도 참고,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분이 특별히 돈을 펑펑 쓴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내 통장의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3달인가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준비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첫 1년. 이 시기를 저는 돈의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착시냐고요? 은퇴 직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느끼거든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럭저럭 살 수 있겠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던 김모 씨, 63세에 은퇴했습니다. 32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85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분은 은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억 넘게 있으니까 연금이랑 합치면 20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은퇴 첫 해, 이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부부 두 분이 한 달에 쓰는 기본 생활비가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김 씨 부부의 경우 건강을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장비 사고, 회비 내고, 등산 후에 식사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손주들 용돈, 명절 비용, 경조사비까지 이런 비정기적인 지출이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 총 지출이 대략 250만 원입니다. 연금 85만 원을 빼면 매달 165만 원을 퇴직금에서 꺼냈어야 합니다. 1년이면 약 980만 원, 거의 2억만 원이 퇴직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속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2천만 원이 6년 만에 바닥납니다. 20년은커녕 6년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2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5년 뒤에는 300만 원이 있어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은퇴 후 돈의 착시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모 씨, 67세.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분이 식당 보조 일을 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두 분 합쳐서 1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생활이 되는지 아시나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과일은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 골라야 합니다. 냉난방비가 무서워서 여름에는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에는 내복을 2겹씩 입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게 큰 이벤트입니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끊기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를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65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니까 피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던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8세에 은퇴했고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존경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정 씨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계속되다 보니 아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게 됐습니다. 딸은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젊었을 때 더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정 씨는 결국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홀로 남은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도 당당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서럽다. 이런 사례가 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65세에 은퇴했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좀 더 알뜰하게 살았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최 씨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소한 것까지 갈등으로 만듭니다. 반찬 하나를 사는 것도, 전기를 좀 더 쓰는 것도 전부 돈과 연결되니까요. 결국 최 씨 부부는 은퇴 4년 만에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37년을 함께한 부부가 돈 앞에서 갈라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의 약 38%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봅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배려할 수 있고,
배려가 있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없으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노후 빈곤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과 돈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후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모 씨, 71살. 이분은 평생 버스기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50만 원 정도 보태면 두 분이 한 달에 140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 차의 한 씨에게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발끝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얼마였을까요? 약값 포함해서 약 45만 원이었습니다. 140만 원 수입에서 45만 원이 병원비로 나가면 남는 돈은 95만 원입니다. 부부가 9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가야 하는데 한 번만 갔습니다. 약도 처방대로 먹지 않고 아껴서 먹었습니다. 하루에 3알 먹을 약을 2알만 먹는 식으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 한 씨는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더 크게 잃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더 크게 잃으니 치료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치료를 미루니 병이 커지고, 병이 커지니 돈이 더 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 76세.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기초연금 한 달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골반을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연금으로 500만 원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분은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안 되니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면 요양시설에 가야 합니다. 요양시설 비용은 어떨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 연금으로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의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65살 미만 성인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드는 것. 이 모순이 노후 빈곤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평균이 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체력적 소모까지 엄청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 이것도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은퇴 후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 둘째, 돈이 없어지면 가족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 셋째, 건강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세 이모 씨. 이분은 은퇴 후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입은 기초연금 40만 원과 가끔 하는 폐지 줍기로 버는 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병막이 무서워서요. 점심때쯤 무료 급식소에 갑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후를 보냅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듭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됩니다. 365일이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루를 때우는 거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신체 건강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움직이지 않은 이 근육이 빠지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것.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독사가 약 3,500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약 10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숫자 뒤에는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직장 동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면서 하나둘 관계가 끊기고 결국 혼자 남은 사람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사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9세 윤모 씨,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관절이 일찍 망가졌고 65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아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정부 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대기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에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약 30만 원, 연금 30만 원을 월세로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분은 식사를 무료급식에 의존하고 아프면 참고 겨울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요, 부끄러워서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부끄러워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어서 나라한테 손 벌리기 싫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챕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디 회사에 누구 부장, 누구 과장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명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꼬리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오모 씨, 73세. 이분은 은퇴 전에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 동네 모임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순간의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부담이고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고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무겁고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현실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빛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밝은 법이니까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 올해 78세. 이분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박 할머니는 70살이 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이 빠듯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울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반찬 만드는 프로그램 하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요리하고 수다 떨고 밥을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아찌 담그기.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는데 복지관 사람들이 이 장아찌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아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로컬 푸드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도와줬고 할머니의 장아찌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박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기다려주는 단골 손님이 생겼다는 기쁨. 이것이 할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봤다. 평생 남편 밑에서 살았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이 나이에 올 줄 몰랐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30만 원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30만 원을 내가 벌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내가 만든 것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조모 씨, 71살. 이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 게시판에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조 씨는 신청했습니다. 돈보다 밖에 나갈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조 씨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 이 작은 역할이 조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적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는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맞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활동, 작은 연결,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남 통영의 이모 씨, 69세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연금도 제대로 안 들어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좋은 낚시 포인트가 어디인지 50년 넘게 바다에서 살면서 몸에 밴 지식이었습니다. 복지 상담사의 제안으로 이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낚시 체험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마다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 돈보다 그게 더 크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은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다는 것, 복지관에 나가는 것, 일자리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 상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 한 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늦은 출발이 안 한 것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6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모릅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저축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문제의 절반은 모르는 것에서 온다.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 종이 한 장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하나,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을 다 합친 금액. 둘, 한 달 지출이 얼만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셋, 비상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 이 3가지를 적어보면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야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후를 위한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워서 또는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월 약 34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약 54만 원 정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은 의료급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가 있어서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방법입니다. 대기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해두면 기회가 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은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어디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복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면 담당 공무원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출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무작정 아끼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우울해지면 오히려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비입니다. 혹시 지금 한 달에 5만 원 이상 휴대전화 요금을 내고 계신가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10,000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5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보험료도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꼭 필요한 보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비를 줄이려면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이니까 당당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넷째, 건강을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건강과 돈의 악순환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순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것도 국가 검진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만으로도 큰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노후 빈곤이 정말 무서운 것은 외로움과 고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경로당에 나가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봉사 활동을 하는 것,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돈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드는 모임도 많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고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도서관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임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보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박 할머니 기억나시죠? 장아찌를 파시는 분. 이분도 복지관에 나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모 씨도 구청 게시판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현실,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아픔, 건강과 돈의 악순환, 사회에서 고립되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78살에 장아찌 사업을 시작한 박할머니, 교통봉사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찾은 조씨, 바다 지식으로 새 인생을 연희씨,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 발을 내디딘 것이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현실을 직시하자.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둘, 도움을 받자. 정부 제도든 복지관이든 주변 사람이든 부끄러운 게 아니다. 셋, 한 발을 내딛자.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을 실제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전략부터 소액 투자 방법까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이 내일도 여러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천 부평의 어느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빛 시멘트 벽뿐이고요. 냉장고 안에는 어제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즉석밥 2개가 전부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현금을 합치면 13억 원이 넘었고요. 매달 연금 18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후마다 탄천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손녀에게 인형을 사주러 백화점에 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일흔한 살의 독거노인입니다. 43년을 함께한 아내는 떠났고요. 하나뿐인 딸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한 자릿수이고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겨우 생활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억 원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십니까? 고작 3년이었습니다. 천일도 안 되는 시간에 돈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족이 사라졌고 자존심이 사라졌고 살아갈 이유마저 흔들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노후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증발하는지, 그리고 돈이 빠져나갈 때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함께 떠난다는 것을 제 몸으로 증명한 기록입니다. 지금 혹시 자녀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 아니면 은퇴 자금으로 한번 크게 해보겠다는 꿈을 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눈물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정호라는 사람이 어쩌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6시면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40년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적어서 점심을 굶은 날도 많았고요. 여름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오로지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돌리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아내 은숙 씨가 병원에 달려와서 울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제가 벌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이 대학 보내려면 아직 멀었어. 손가락 하나쯤이야. 괜찮아. 수연이가 우리 딸입니다. 그때 아직 초등학생이었지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사니까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고 공장에서도 원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정년퇴직을 할 때 제 손에는 분당의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의 저축을 합친 현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8억 원 정도였고요. 현금이 5억 원 좀 넘었습니다. 합치면 1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이 정도를 모았으면 대단한 거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 나오는 국민연금이 매달 180만 원이었는데요. 아내와 둘이서 살기에는 넉넉하진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체조 1시간 하고 아내가 차려주는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내랑 시장에 가서 갈치를 사다가 조림을 해 먹는 것이 작은 사치였습니다. 퇴직하고 첫 1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공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 데도 안 가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단지 안을 산책하면 이웃들이 박 과장님 은퇴하시더니 인상이 훨씬 좋아지셨네 하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가진 것이 생기면 지키려는 마음보다 불리려는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들더라고요. 퇴직하고 2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공장 동기였던 친구 녀석이 저를 불러내서 소주를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정호야, 너 통장에 현금 5억 원이 그냥 잠자고 있다며? 요즘 이자가 몇 푼이나 된다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그 돈가만 놔두면 3년 후에는 4억 원 가치밖에 안 해. 내가 좋은데 하나 알려줄까?
안양 쪽에 역세권 상가가 하나 나왔거든. 보증금에 월세가 기가 막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그 무렵 안양 일대 상가는 공실률이 꽤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월세 4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연금 18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63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손녀한테 피아노도 사줄 수 있고 아내랑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전부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 은숙 씨와 함께 안양의 한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큰 길 코너에 자리 잡은 30평짜리 1층 상가였는데요. 매매가가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으로는 3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중개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자기 돈만으로 상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당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월세를 주니까 이 자네고도 남아요. 남는다는 그 말. 그 세 글자가 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빚을 내는 건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월세가 이자보다 많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수연이 시집 갈 때 좋은 혼수도 해줘야 하고 당신 무릎 수술비도 모아야 하잖아.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아내의 그 망설이는 눈빛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저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져보는 거대한 빚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밝힌 상가를 보니까 무서움보다 뿌듯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갔습니다. 분식집이 입점하면서 보증금이 들어왔고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450만 원이 찍혔습니다. 연금과 월세를 합치니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3,000원짜리 짜장면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고깃집에서 한턱을 냈습니다. 아내한테도 평생 한 번 못 사준 금반지를 선물했고요.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형 역시 머리가 좋아. 우리도 상가 하나 알아봐줘.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지만 제 목에는 이미 대출이라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니까 밧줄이 느슨하게 느껴졌을 뿐이지 사실 그건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뿐인 딸, 수연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수연이는 39살이었는데요. 대학을 나오고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자리를 못 잡은 아이였습니다. 이혼까지 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상가에 들어와 있는 그 분식집 사장님 있잖아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점심때면 줄을 설 정도야. 월세가 한 번도 안 밀리는 것만 봐도 알잖아. 아내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수연이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음식 솜씨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매달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멀쩡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문제이고 사업 경험이 전무한 딸에게 이 소중한 상가를 맡긴다는 것은 도무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일 밤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수연이 아빠,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애가 손녀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된 가게 하나 물려줘야 사람 구실을 하지. 당신이 피땀 흘려 산 상가인데 왜 남한테만 좋은 일을 시켜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자식만큼은 내가 챙겨야지 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저는 제 뼈를 깎아가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곳이라 권리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임차인은 이미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빠져나올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물주가 딸을 위해 권리금까지 내겠다고 나섰으니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현금은 상가를 사느라 이미 다 써버렸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기존 3억 5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이자만 3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이자의 절반도 못 내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장사를 잘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딸 수연이는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인테리어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메뉴도 전면 교체하겠다고요.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올려서 딸에게 주었고 아내 은숙 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직접 주방에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생 집안 살림만 하던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연아, 엄마가 도와줄 테니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아내의 그 가느다란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이 드디어 바로 서는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업 첫 달에는 손님이 제법 몰려왔습니다. 딸 친구들이 와주고 동네 사람들도 새로 연가게라고 구경하러 왔으니까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이 장사가 조금 되기 시작하자 자기 실력으로 성공한 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음식해요? 레시피 좀 바꿔야 한다니까. 딸은 점점 가게의 돈 관리를 자기 혼자 하겠다고 했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은 더 이상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가게에서 밀린 식자재 대금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딸이 잘 되고 있다는 환상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석 달째부터였습니다. 새 가게의 신선함이 사라지고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50만 원이던 월 이자가 어느새 400만 원을 넘어서더니 4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내는 무릎에 물이 차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주방에 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미 열차는 달리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딸 수연이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가게가 생각보다 안 돼서 지인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그게 좀 커졌어. 얼마나 빌렸는데? 3억 원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수연이가 빌렸다는 돈은 은행이 아니라 고금리 사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운영비를 메우려고 1,000만 원만 빌렸는데 이자가 이자를 물고 불어나서 3억 원이 된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은 이미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더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이 아내에게 가게 보험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아낸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2억 원짜리 연대보증 계약서였던 겁니다. 아내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며 딸이 읽어주는 대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제 딸이 제 아내를 속여서 보증을 세운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빚을 정리해보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5천만 원, 상가 관련 대출 2억 5천만 원, 딸의 사채 3억 원, 아내 명의 보증 2억 원, 여기에 밀린 카드값과 잡다한 채무까지 합치면 1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13억 원 자산가가 12억 원 채무자로 바뀐 겁니다. 매달 이자만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연금 180만 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주방에서 주저앉아 울었고요. 저는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찰서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딸 편이었고 저는 딸 때문에 이 꼴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상가를 사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아내의 말에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상가를 사자고 했어? 당신이 수연이 놓으라고 매일 밤 졸랐잖아. 서로를 향한 원망이 쌓이면 사랑이 얼마나 빨리 증오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43년의 정이 마치 종이를 찢듯 갈라지는 데는 고작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지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서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벽지는 아내가 직접 골라서 붙인 건데, 이 마루는 수연이가 어릴 때 크레용으로 낙서한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사를 나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또 빛 독촉장이겠거니 했는데 뜯어보니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얼굴만 보면 숨이 막혀. 43년이 전화 한 통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은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처리하면서 연금 분할 계산을 해야 했는데요. 제가 평생 부어온 연금의 일부를 아내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짐을 싸는데 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13억 원의 재산이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으로 줄어든 겁니다. 제가 간 곳은 인천 부평의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월세 450만 원씩 받으며 친구들한테 고깃집에서 한턱 내던 그때가 마치 전생 같았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금 신청을 알아봤는데 명의에 아직 상가가 걸려 있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경매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왕 대접을 받았는데 돈이 사라지니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여도 옆에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43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방 전체를 차갑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형님 하던 사람들이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평역 근처 시장통을 걷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식당 앞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여자.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내 은숙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 수연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행복해지려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몰래 식당 일을 하며 딸과 손녀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주려고 그 모진 결단을 한 거였습니다. 식당 불빛 아래서 딸의 등을 쓸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는 건지 가슴이 찢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조용히 돌아서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파산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만이라도 지켜야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뒤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냈고 지금은 시니어 복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빚쟁이의 전화도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제 공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봉지 커피 한 잔이 분당에서 마시던 비싼 커피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가끔 아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릎 수술을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겨우 받았다고 하더군요. 보고 싶지 않냐고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이 찾아가봤자 짐만 될 뿐이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제가 뼛속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눈물에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업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은 자녀를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해도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의존심만 커질 뿐입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물도 주지 마십시오. 본인이 직접 그물을 짜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빚을 내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서 상가를 사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스스로 성문을 여러 적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유혹해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달콤한 말을 해도 내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집이 무너지면 가족도 자존심도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겪었습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면 친구도, 자녀도, 심지어 형제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우자마저 잃었습니다. 서로의 노후 자금을 투명하게 공유하되 무리한 투자에 대해서는 서로 단호하게 반대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제 인감 도장을 숨기고 딸의 보증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분당 아파트에서 같이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하늘도 자식도 냉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